이번 강의에서는 독일 지역에서의 선교,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6세기부터 10세기 사이에 독일 지역에서 선교가 이루어질 때에 크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면 보니파티우스라는 선교사입니다. 보니파티우스. 또 다른 이름으로는 같은 사람인데 보니페이스라고도 하는데요. 원래 이름은 윈프리스. 이 사람이 이 이름이 본명입니다. 이 보니파티우스를 독일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 보니파티우스라는 이름은 꼭 알아야 됩니다. 보니파티우스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680년에 태어나서 754년도에 죽었다. 그러니까 약 75세를 살았는데요. 원래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덴버셔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7살 때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어렸을 때부터 수도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나이 30살 때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이 이 윈프리스를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었죠. 보니파티우스. 보니파티우스라고 하는 이제 선을 행하는 자. 이제 보나라면 라틴 말에 굿이란 뜻이고, 파티우스 이제 메이커, 선을 만드는 자, 착한 일을 만드는 자. 이제 그런 새로운 이름을 주어서 네가 저 프러시아 지역, 지금의 독일 서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약 40년에 걸쳐서 독일 지역, 프러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보니파티우스가 얼마나 선교를 잘했느냐 하면은 그 내비게이터의 창시자였던 그 크리스토프 도스는 이 보니파티우스를 가르쳐서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영국인도 유럽 역사에 이 사람보다 더 깊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유럽 역사에, 이 서유럽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보니파티우스입니다. 이 보니파티우스의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는 이 스티븐 닐 책 86페이지, 87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보니파티우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수도사입니다. 아주 그 엄격한 수도 생활을 해오는 수도사이면서 선교사였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말할 때는 켈트족입니다. 영국 켈트족인데 이 사람이 이제 40년 동안 독일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40년을 크게 5개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파티우스의 40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이렇게 1기, 2기, 3기, 4기, 5기로 나누어 본다면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부터 이제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이제 교황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이제 프러시아 지역에 들어가서 약 11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창기 선교 사역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기록 없음. 그러나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은 그가 이 초창기에 선교한 방법은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봉사활동, 몸을 통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통하여 초창기 선교활동을 하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722년 교황청으로 소환됩니다. 그리고 그레고리 2세라고 하는 교황이 새로운 선교 지역으로 가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선교 지역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마른 로마 가톨릭 지역인데 교회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주민들만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가 이제 약 15년 동안 이제 이 프러시아 새 감독 교구장이 되어서 이제 15년 동안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이 15년 동안 보니파티우스가 선교하면서 깨달은 바는 로마 교황청에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고 그 영국에 들어간 어거스틴이 교황청의 지시를 받고 교황청과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서 했기 때문에 그 캔터베리에 들어갔을 때에 영국 원주민들로부터 또 영국 왕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선교를 잘 할 수 있었거든요. 이걸 생각하고 이 보니파티우스가 15년 동안 교황청 그레고리 2세 교황과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서 열심히 선교해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15년 동안 선교할 때에 유명한 그 일화가 있어요. 선교 일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떡갈나무 사건입니다. 떡갈나무 사건. 그 당시에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주 수백 년 된 큰 고목나무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러시아 그 이제 고을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거기에 큰 떡갈나무가 있었는데 그 떡갈나무 앞에서 이 보니파티우스가 공언을 했습니다. 아주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이 떡갈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리겠다. 이것은 우상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축복도 저주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은 도끼로 저 나무를 찍어버리고 무사할 수 있겠는가? 신이 천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다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니파티우스는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공언하고 도끼를 가지고 와서 나무 뿌리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팍 쓰러졌죠. 수백 년 된 큰 나무니까 일설에 하면 그 나무가 팍 땅바닥에 쓰러지면서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나뭇가지가 쫙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하여튼 그렇게 나무가 이제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을의 그 지도자들과 그 점쟁이들은 이제 보니파티우스가 하늘의 벌을 받아서 죽나 안 죽나 하고 이제 지켜보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멀쩡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니파티우스의 신이 훨씬 더 강한가 보다, 힘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주민들이 다 우상을 버리고 그 떡갈나무 신을 버리고 이제 보니파티우스가 섬기는 예수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쓰러진 나무를 다듬어 가지고 최초의 예배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파워 인카운터, 영적 대결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영적 대결에서 담대하게 싸워서 이 보니파티우스가 이겼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을 이제 교회 안으로 데려올 수 있었고 그때부터 기독교가 급속도로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제3기 737년 부터 3년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다시 보니파티우스가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로마를 방문하니까 교황이 이렇게 참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수행하고 로마로 돌아온 이 보니파티우스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그 프러시아의
그 시골 마을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 프라이징, 또 파사우, 라티스본, 그다음 잘츠부르크, 아이히슈테트, 그다음에 비르츠부르크, 이런 여러 개의 도시를 맡겨주면서 그 도시들에도 교회당을 세우고 감독 교구를 세워나가라 하는 그런 임무를 맡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니파티우스는 744년에 이런 여러 개 도시에 성당을 짓고 새로운 주교를 세우고, 그리고 744년도에는 풀다라고 하는 지역에 큰 수도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제3기에 보니파티우스는 이제 기독교 확산, 독일 주변 지역의 여러 주요 도시에 기독교를 확산하는 그런 일을 제3기에 이루었다. 그래서 유명한 교회사가 필립 샤프는 이 제3기에 기독교를 유럽의 대륙에, 서유럽 대륙에 크게 확산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제3기에 이제 여러 개 도시에 세워진 교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수천 명이 기독교 세례를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기 741년부터 752년 약 11년 동안 이루어진 기간인데요. 이 시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개혁 시기입니다. 보니파티우스가 대주교가 됩니다. 그래서 주교 회의를 자기 지역의 여러 주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갑니다. 그 일을 11년 동안 해나가면서 교회에 권위를 세우고 성직자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마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751년도에는 그 프랑스의 재무장관을, 프랑크 제국의 재무장관을 맡아보았던 그 페팽이라고 하는 일반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페팽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크 제국의 왕이 됩니다. 그럴 때에 왕위에 오를 때에 보니파티우스가 왕의 대관식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페팽이 왕이 되니까 보니파티우스의 선교를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되죠. 국왕의 권력을 이제 프랑크 제국의 왕의 권한을 가지고 이 보니파티우스의 선교를 도와주니까 이 제4기에는 보니파티우스가 더욱더 힘있게 큰 권세를 가지고 그 독일 지역, 네덜란드 지역, 또 지금의 폴란드 지역에서 힘있게 선교를 해나가고 많은 그 후배 수도사들, 후배 주교들, 젊은 성직자들을 여러 그 서유럽 지역 도시에 파송하여서 선교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5기 불과 2년에 불과한데요. 이렇게 참 큰 선교적 성공을 거두고 또 세속적인 권력과 권세도 가지고 또 많은 정치가들이 이 보니파티우스를 도와줍니다. 그런데도 보니파티우스는 참 겸손했습니다. 그는 내가 선교사다 하는 이 자의식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는데도 그는 이제 또다시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기 위하여서 노구를 이끌고 몇몇 후배 선교사들과 함께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 그 당시에 프리지아족이었거든요. 그 프리지아 이 부족이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찾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복음 전도가 아주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지만은 754년 6월 5일 날 도쿰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분노한 이교도들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어떤 그 사람들이 그룹을 이끌어 가지고 약 50명이 도끼를 들고 달라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보니파티우스와 함께 있던 수도사들을 아주 잔인하게 도끼로 살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니파티우스는 이렇게 70이 넘은 나이에 도쿰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프리지아 민족을 선교하다가 현장에서 살해당함으로써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유명한 보니파티우스. 영어로는 이건 독일 말로 보니파티우스, 라틴어로 보니파티우스, 영어로는 보니페이스, 원래 이름은 윈프리스. 이 사람이 이렇게 40년 동안 서유럽, 특별히 독일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는데, 보니파티우스가 서유럽 기독교화에 끼친 영향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니파티우스의 선교 사역을 몇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그의 선교의 기초는 경건생활, 수도생활입니다. 선교사의 영성은 경건입니다.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선교가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그 주교와, 그러니까 교황과 협력 속에서 자기 혼자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교회의 선교, 교회에 의한 선교, 교회를 위한 선교, 이런 주교 중심적, 주교와 협력하는 선교를 했다는 사실이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선교입니다. 이교도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떡갈나무도 찍어버리는 그런 담대한 선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교육 선교입니다. 보니파티우스는 켈틱족이거든요. 그리고 수도사 출신인데 달리 말하면은 훌륭한 교육가입니다. 그래서 보니파티우스는 그가 선교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는 교회 옆에 꼭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단순히 글 읽기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공업을 가르쳤고, 농사기술을 가르쳤고, 목축을 가르쳤고, 가내공업,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교는 단순히 영적인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경제적인 수준을 높여주는, 그리고 교양을 높여주는, 그리고 교양에게 충성하는 이런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균형이 잡힌 그런 선교 생활을 했고, 이 일을 위해서는 그는 영국 본토에서 특별히 아이리시 피플 가운데에서 후배나 친구들, 수도사들, 수녀들을 이 독일 지역으로 많이 데리고 와서 그 수도사들, 수녀들이 학교의 선생님 노릇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교를 통하여서 독일 선교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교양 있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기독교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세기 말 그리고 9세기에 프랑스의 기독교 확장은 샤를망 대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전에 프랑스의 기독교화되는 과정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사람 첫 번째가 마르틴입니다. 이 사람은 396년도에 죽었는데요. 이 사람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우상들을 깨부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마틴에 의해서 프랑크족이 기독교화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클로비스 또는 클로비우스. 근데 이 사람은 프랑크 제국의 작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로비스가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였는데, 그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496년에 이 클로비스 왕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자기 부하들, 전사들, 신하들 다 집단 세례 받아. 그래가지고 세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유럽 대륙에서의 최초의 집단 세례 또는 위로부터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프랑스의 선교 역사는 이제 샤를망 9세기 사람인데요. 샤를망에 의해서 프랑크 제국이 아주 기독교 세계가 크게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샤를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샤를망은 742년에 태어나서 814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72세를 살았던 왕인데요. 이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마치 구약의 다윗과 같은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100번 싸우면 100번 이겼습니다. 샤를망 대제는. 그렇게 전쟁에 능한 용사가 샤를망 대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주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전적으로 복종할 줄 아는 그런 왕이 바로 이 샤를망 대제였습니다. 자, 이 왕이 이제 프랑크 제국의 왕이 된 다음 전쟁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모슬렘 군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 당시에 이 8세기 9세기는 스페인, 이탈리아가 또 프랑스 일부 지역까지 모슬렘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샤를망이 나타나가지고 이 모슬렘을 다 격퇴시키고 또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그런 다른 이교도 민족들을 다 칼로 굴복시킨 다음 예수 믿으면은 살려주고 안 믿으면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왕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단호한 그런 왕이 샤를망 대제였습니다. 그가 46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요. 정벌 전쟁을 모두 50번 하였다고 합니다. 50번이나 전쟁을 하였는데 50번 다 이겼습니다. 서쪽으로는 스페인을 정복하였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이태리를 정복하였고 동쪽으로는 영국, 앵글로 섹슨족까지 정복하여서 어마어마하게 큰 영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큰 나라, 이 나라 전체를 프랑크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프랑스보다 훨씬 더 큰 나라입니다. 프랑크 제국인데 이 땅을 다 가지게 된 다음 AD 80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죠. 그때에 그는 이 모든 영토를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전쟁에 이겼으니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럴 때에 교황은 그 샤를망 대제 머리에 왕관을 씌워줍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신성 로마 제국의 일대 왕이다. 홀리 로만 엠파이어의 일대 왕이다 라고 명예를 줍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 샤를망 대제부터 시작돼 가지고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은 나폴레옹 때에 끝나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교황은 축복을 하고 이제 왕관을 씌워준 다음 그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땅을 교황의 영지로 만듭니다. 오늘날까지 그 땅은 교황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임대 사업해가지고 빌려줘가지고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교황청 운영 자금으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샤를망이 그렇게 해주었던 것이죠. 이 샤를망에 의해서 서유럽은 기독교 제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보면 베드로 대성당이 있는데 입구에 큰 기둥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콘스탄틴 황제를 새겨둔 기둥이고 하나는 이 샤를망 대제를 새겨둔 기둥입니다. 그 두 기둥이 성당 입구에 있는 이유는 이 서유럽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가능하게 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샤를망 대제는 서유럽의 기독교 확장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의 업적을 몇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영토 확장. 영토 확장을 통해서 기독교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샤를망이 좋아한 책이 있었어요. 그 책 이름은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탐독하고 자기가 지배하는 이 영토를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정책 강화. 그는 정복한 땅에 교회를 세우고 동시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글 읽기를 가르치고 시편, 음악, 문법 교육을 꼭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에 그가 세운 학교가 오늘날 유럽의 대부분 1000년이 넘는 그런 전통을 가진 대학들이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대학은 거의 대부분 샤를망 대제 때에 세워진 대학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 선생님은 대부분 그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켈트족 수도사들을 데려다가 그 총장으로 교수로 삼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켈트족은 유럽에서 기독교 문화와 문명을 가르친 교사들 역할을 해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기독교 전통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영토 안에서는 주의를 꼭 엄수하도록 하고 11조를 바치도록 가르치고 전도를 하라고 가르쳤고 그 다음에 동방정교에서 가르치는 그 이콘 숭배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전통을 강조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학자들을 후원하였습니다. 그는 전쟁하는 군인이었습니다마는 공부하는 학자들을 존경하고 학자들을 후원하고 학자들을 키우는 그런 일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학자들을 이렇게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또 수도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샤를망 대제 때에 유럽의 제1차 르네상스 문예혁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으로 일어난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샤를망은 서유럽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샤를망을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샤를망이라고 하고 영국 사람들은 찰스 더 그레이트, 찰스 대제라고 부르고 독일 사람들은 까롤링그 왕조라고 부릅니다.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샤를망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달라집니다.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요. 왕자 3명 사이에 서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서 프랑크 왕국은 3분할 됩니다. 843년 베르댕 조약에 의해서 이 세 왕자가 이제 프랑크 왕국을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세 개의 영역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지금하고는 똑같지 않습니다만은 비슷하게 이렇게 세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는 이 가톨릭의 역사 전통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네스토리우스파의 선교 역사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